가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신기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느냐고요. 왼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죠. 게다가 머리 바로 위에는 북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 4개와 동시에 국경을 맞대고 사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러니 무섭지 않냐고, 안 불안하냐고 묻는 겁니다. 솔직히 듣고 보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한국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다. 미국이 지켜주니까 겨우 버티는 거다. 강대국들이 봐주니까 사는 거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강대국들이 한국을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켜줘야 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은 알고 보면 두 겹의 방패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패가 작동하면 한국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패가 작동하면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 두 방패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한번 가정해 봅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강대국이 작정하고 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덤빈다고요. 과연 어디서부터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첫 번째 방패의 이름은 산업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산업 방패가 뭐냐면요.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워낙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을 제재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제재한 쪽이 먼저 죽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제재를 거는 게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거랑 똑같아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이 합쳐서 디램 시장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스마트폰, 노트북,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그리고 AI 서버,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이라는 부품입니다. 챗봇을 돌리고 AI를 학습시키는 엔비디아 칩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품이죠.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50%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반쯤 농담 반쯤 진담으로 삼성과 SK가 없으면 AI가 멈춘다는 말이 돕니다. 자, 그럼 어떤 강대국이 화가 나서 한국 반도체 수출을 막아버린다고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다 패닉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챗봇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신규 증설이 멈춥니다. AI 산업 전체가 6달 이상 마비된다는 시뮬레이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를 때린다는 건 한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보기술 산업을 같이 때리는 겁니다. 어떤 강대국이 자기네 거대 기술 기업을 다 죽이면서까지 한국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업 방패는 반도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조선업으로 가볼까요? 이쪽도 진짜 대단합니다.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약 70%대입니다. LNG 선이 뭐냐면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려서 바다로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이걸 만드는 게 진짜 극한의 기술이라 사실상 한국 조선소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카타르가 가스를 수출하려 해도, 미국이 셰일 가스를 팔려 해도, 호주가 사업을 키우려 해도 결국 한국 조선소에 와서 배를 주문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고 미국과 카타르 가스로 갈아탄 거 아시죠? 그 가스를 나를 배가 한국에서 안 나오면 유럽이 겨울에 난방을 못 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유럽 사람들이 겨울 얼어붙는 시나리오가 진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배터리도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심장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중국을 빼면 사실상 세계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있죠. 이게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한국 배터리를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배터리 공장이 멈추면 테슬라도 GM도 포드도 같이 휘청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또 어떻고요? 중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70%대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폰 화면, 갤럭시 화면, 중국 스마트폰 화면까지 거의 다 한국 패널입니다. 한국 디스플레이가 멈추면 애플도 샤오미도 같이 휘청이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한국은 방산 수출까지 세계 톱10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 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통째로 수출했습니다. 누적 계약 규모만 22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하나가 멈추면 세계가 같이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이론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강대국이 한국을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때는 2019년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가지,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한국 반도체를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은 오히려 빠르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에서조차 오히려 일본 소재 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강대국이 한국 산업을 때렸다가 자기가 손해를 본 첫 번째 데이터인 겁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키겠다고 참 별짓을 다 했죠. 한류를 막고 롯데마트를 다 쫓아내고 관광객까지 끊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왜였을까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업도 배터리 기업도 정보기술 기업도 결국 한국의 핵심 부품에 의존하는 구조거든요. 끝까지 조이면 자기네 산업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압박만 하다가 결국 슬그머니 풀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다른 강대국들에게 아주 강력한 학습 데이터로 쌓였습니다. 아, 한국은 함부로 때리면 본전도 못 찾는구나. 이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한번 대인 손은 다시 그 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산업 방패만 뚫으면 한국은 끝일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방패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방패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업 방패가 한국을 때리려는 강대국의 손목을 붙잡는 거라면 두 번째 방패는 강대국들이 서로 한국을 못 놓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지정학 방패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인질이었다면 두 번째는 안보적 균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북아시아 균형의 정확한 핵심점에 놓여 있어서 어느 한쪽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완전히 끌어당기려 하면 다른 쪽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려 하면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구조죠. 일단 한반도라는 위치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강대국이 한 점에서 동시에 만나는 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한반도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점에서 강대국 4개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위치를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이게 거꾸로 방패가 됐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죠. 폴란드는 어땠습니까?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18세기에 3번이나 나라가 갈갈이 분할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끼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중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의 운명이 보통 이렇게 비참합니다. 아니,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거기에 산업 방패까지 손에 쥐고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폴란드도 우크라이나도 끝내 갖지 못했던 그 카드를 한국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궁금해집니다. 각 강대국에게 한국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일까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거점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해외 기지 중에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흔들리면 일본과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라인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한 발자국만 기울어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럼 중국에게 한국은 어떨까요? 참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자기 코앞에 미국의 군사 거점이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다고 한국을 적으로 돌려서 완전히 미국 편으로 밀어버리면 자기네가 더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한국이 중국에게 사실상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고 중국 정보기술 산업이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압박은 하지만 절대 한국 자체를 무너뜨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균형 상태로 두는 게 중국에게는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일본에게 한국은요. 역사적으로는 라이벌이고 감정적으로는 미묘한 사이죠. 그런데 안보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의 최전방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직접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일본이 겉으로는 한국을 싫어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단단히 버텨주길 바라는 묘한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가 아무리 나빠져도 결국 다시 봉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또 다릅니다.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의 잠재적 파트너이자 무기 산업의 잠재적 경쟁자죠. 그렇다고 한국을 적대시하면
자기네 동쪽이 완전히 막혀버리니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내 강대국 모두가 한국을 원하면서도 한국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면 균형이 깨진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두 방패가 만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산업 방패와 지정학 방패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이 서로를 보강하면서 락인이라는 무서운 잠금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산업적으로도 못 건드리는데 거기에 지정학적으로도 못 건드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강대국 입장에서는 진짜로 손쓸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미국이 2022년에 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으로 반도체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법이죠. 그래서 삼성이 텍사스에,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은 한국이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공급도 막아주길 원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생깁니다. 미국이 한국을 너무 세게 압박하면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전략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조차도 한국을 진짜 세게는 못 누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무기화 카드를 만지작거리죠. 히토류 수출 제한, 갈륨과 게르마늄 통제. 그런데 끝까지는 못 갑니다. 한국이 진짜 무너지면 자국 정보기술 기업들의 부품 수급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위험만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군사 카드까지 얹었습니다. 사실상 핵잠수함급 성능을 내는 디젤 잠수함 장보고급이 있고 사거리 8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체 발사한 누리호 로켓과 정찰위성까지 갖췄죠.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5위인 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K 콘텐츠라는 소프트 파워까지 제대로 얹어졌습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강대국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순간 자기네 젊은 세대가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삼성 베트남 공장 직원만 10만 명이 넘고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미국 남부 경제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휘청이면 미국 남부의 일자리도 같이 휘청이는 겁니다. 이 모든 잠금 장치는 누가 의도한 게 아니라 지난 50년간 우연히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대국이 한국을 못 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못 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강대국 자기네가 더 크게 무너지는 구조라서 등 떠밀려서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나씩 돌려보죠. 첫째, 만약 어떤 사고로 한국이 갑자기 중국에 흡수된다고 칩시다.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해야 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발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일본 본토가 곧바로 최전선이 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태평양의 절반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한국은 동맹이라기보다 사실상 생존선입니다. 둘째, 반대로 한국이 100% 미국 진영으로 들어가서 반도체 공장이 죄다 미국으로 옮겨간다고 칩시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중국 정보기술 산업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화웨이, 샤오미, BYD, 알리바바가 다 부품 수급의 차질을 빚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AI 굴기 전략도 완전히 좌초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일본은요. 한국이 흔들리면 일본의 최전선이 대마도 앞바다가 됩니다. 자위대 부담이 폭증하고 일본 산업도 한국 부품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절실히 한국이 버텨주길 바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넷째, 가장 의외인 건 북한입니다. 북한 경제는 사실상 중국에 종속돼 있는데 그나마 자율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한국이라는 카드 때문입니다. 한국이 사라지면 그 카드가 통째로 사라지고 북한이 완전히 중국에 흡수되는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조차도 한국이 사라지길 진심으로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모두가 한국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만약 그 방패가 정말로 깨진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망 분석가들의 시나리오를 보면 그림이 정말 아찔합니다. 일단 전 세계 정보기술 산업이 최소 6달에서 1년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스마트폰 생산이 막히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 멈추고 AI 산업이 좌초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LNG 운반선이 안 나오니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배터리 공급망이 끊기니 전기차 산업이 멈춥니다. 디스플레이가 끊기니 전 세계 가전 산업이 차질을 빚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글로벌 국내 총생산이 몇 퍼센트 단위로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일에서 2%만 빠져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급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 하나가 흔들리면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유럽 가스값이 폭등하고 중국 제조업이 마비되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듣고 마냥 신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짚어야 할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방패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SMIC, YNTC, CXNT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미국 제재 와중에도 7나노 칩을 만들어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20년 뒤엔 한국의 독점적 위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완벽히 성공하면 한국 본토의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본토에 핵심 시설이 남아 있어야 진짜 방패가 작동하거든요. 셋째, 가장 무서운 건 내부의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산업 방패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방패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30년 뒤에도 이 방패가 지금처럼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패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방패의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강대국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작아 보이는 나라일 뿐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시대인 거죠.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방패는 결코 공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70년대 중화학공업 시절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로 거리에 내몰린 수많은 가장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에서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뜨거운 용접 불꽃을 튀기며 일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누적된 노력과 희생 위에 지금의 든든한 방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잘 물려줄지, 어떻게 더 강하게 보완할지가 우리에게 남은 진짜 숙제입니다. 혹시 출퇴근길에 삼성 로고가 박힌 스마트폰을 꺼내실 때, 거리에 현대차가 지나가는 걸 보실 때, 아니면 멀리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보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저게 그냥 회사 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짜 방패구나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 방패가 30년 뒤, 50년 뒤에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를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직면한 내부의 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요. 여러분은 한국의 방패가 30년 뒤에도 살아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이 방패가 다음 세대에도 든든하게 작동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